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11월 17일은 사실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이죠. 그 을사조약 체결에 그 찬성을 했던 5명의 그 이제 매국노를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죠. 오늘 을사오적 뒤에는 어, 그렇게 하라고 시켰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뭐 조장을 했든지 아니면 그렇게 흘러가라고 방치를 했든지 그런 더 그 실적으로 나쁜 그런 그 인물이 이제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예.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그날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그 5명의 그 이제 조약 체결에 그 찬성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지칭을 하고 있죠.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순국선열의 날이긴 합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돼서 비분 관계해서 또뭐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의병도 이제 일으키고 또 독립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자금을 모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만주로 가서 거기서 군대를 조직해서 싸웠던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쏴서 이제 저격을 하죠. 하여튼 그런 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마음이 또 착잡하고 또 이런저런 모든 상황이 그냥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오늘도 역시 머릿속이 그렇게 잠잠하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인제 그 중국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그 인제 안중근 의사가 인제 그 사형 판결을 받고서 인제 사형이 집행이 됐던 그 여순 감옥을 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여순 감옥에서 인제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물을 이렇게 그 별도로 이렇게 그 흉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갖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그 역사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뵌 분이 이제 3 분이 계시는데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중근 의사의 흉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단재 신채호 선생의 또 흉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세 번째 본 흉상이 이회영 선생의 그 흉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1월 17일이 그 이회영 선생께서 인제 유명을 달리한 그 이제 날이죠. 1932년 11월 17일 날 이혜영 선생이 뭐 비분강계해서 어 그야말로 인제 그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가 결국은 인제 돌아가셨죠. 예. 예. 그래서 인제 이 이혜영 선생의 비분관계로 인한 그런 그 죽음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오늘 이혜영 선생에 대해서 또 좀 우리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 한 달 전에 다녀왔던 그 인제 중국 만주 압록강을 따라서 인제 두만강까지 쭉 올라가는 그 역사 유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 역사 유적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어 우리 민족의 영산인 그 백두산을 인제 한번 보러 갔었던 그런 어떤 견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예, 민족의 영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영토인 북한을 통하지 못하고 중국 영토인 만주를 통해서 올라갔다 왔다라는 게 참 어찌 보면은 이 분단 민족, 분단 국가의 또 하나의 슬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혜영 선생 그리고 순국선열의 날 그다음 을사오적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을사오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사실은 조약, 을사보호조약 옛날에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근데 을사조약으로 됐다. 요새는 을사늑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체결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음 그 조약이 체결된 날이 바로 1905년 11월 17일 오늘이에요. 안타까운 날이죠. 네. 지난해에도 그 을사조약 체결에 대해서 인제 한번 방송을 해 드렸는데 그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데 찬성했던 인제 그 관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인제 5명의 그 관료로 을사오적이라고 우리가 인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누구인지. 학부 대신 이완용,
47살이었었네요. 나중에 이제 후작이 됐죠. 후작에 자위를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 겸 부의장을 지냈고, 그다음에 군부 대신 이근택. 군부 대신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거, 학부 대신은 교육부 장관 같은 거고. 근데 그 이근택이 40살이에요. 자작의 자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을 지냈고, 내부 대신 이지용 35입니다. 백작의 자위를 받았고, 역시 중추원 고문을 지냈네요. 외부 대신 박재수는 47세인데 자작의 자위를 받았습니다. 역시 중추원 고문을 지냈고요. 그다음에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51살인데 자작으로서 중천 고문을 지냈습니다. 자, 당시 대신 중에 수상격인 참정 대신 한규솔과 탁지부 대신 김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은 조약에 반대를 했고, 국내부 대신 김재극은 조약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 이제 이 을사오적이라는 그 5명의 범주 안에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반대했던 한규솔은 일본의 강압으로 물러나고, 조약에 조인한 외부 대신 박재순이 참정 대신이 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외부 대신이 이제 승진한 거네요, 말하자면은. 그다음에 이하영은 초기에 반대 의견을 뒤집은 뒤에 조약 체결 과정에서 박재순보다 더 맹렬한 활약을 하였으나 처음에 반대한 사실 때문에 을사오적에서는 빠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하영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네요. 글쎄요, 참. 어, 하여튼 우리가 을사오적이라는 것도 이제 후세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5명의 관료가 어, 을사 조약을 체결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 내지는 아주 암묵적으로 찬성 지지를 했다.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을사오적은 매국노의 대명사로 이후 숱한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 나철과 오기오가 오적 암살단을 구성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 기산도, 전덕기도 각각 을사오적 처단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산도와 전덕기라는 그 사람도 이제 저런 그 이제 처단 계획을 세웠던 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을사오적의 대표격인 이완용. 우리가 을사오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이완용이죠. 그다음에 1909년 12월 22일 날 이재명에게 칼을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어, 칼침을 놓은 사람 이름이 또 아주 묘하네요. 물론 그 이름 올리고 싶지가 않은데. 자, 어찌 됐든 그래서 이제 이 을사오적은 이제 근래 들어서 친일파 명단에 이제 수록이 된 거예요. 2002년에 민족 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과 광복회가 공동 발표한 친일파 708명이 명단에 수록이 됐고, 2008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 인명사전 수록에 에, 그, 그 수록 예정자에도 명단에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2006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의 김동주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 106인에도 들어있고, 2007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 195인 명단에도 이제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어느 경우든 을사오적이 라는 그 입장에서는 친일파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여러 가지 그 이제 친일파 명단 뭐 이런 그 이제 수록 작업을 했는데, 글쎄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마치 좌우의 그 이념 대립의 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하여튼 이 친일파로 그 이제 이제 분류가 된 어, 을사오적 앞에서 그 알아보는 그 5명이 결국은 이제 1910년에 경술국치를 당할 때도 역시 상당한 역할을 했다. 뭐 그럴 수는 없겠죠. 네. 참 지금 이모티콘이 이제 화가 잔뜩 나갖고 이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이 뭐 결코 잘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을사오적 그 위에 저 관료들 위에 누가 있었느냐 이거죠. 고종이 있었습니다. 고종이라고 하는 입장은 그 당시에 이제 왕역 더군다나 대한제국에서 이제 황제라는 그 호칭을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갖고 있었는데, 글쎄요, 한 나라가 넘어가는데 최고 그 실권자이면서 책임자인 고종의 승낙 없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근래 들어서도 이 대통령이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외국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협의도 하고 협정도 맺고 조약도 체결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최고 책임자의 그 승인 없이 밑에 관료들이 그렇게 사인을 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그 말이 되는 9.19 합의, 그거 국방부 장관이 사인한 겁니다. 근데 그게 국방부 장관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 을사오적 저 사람들이 결코 잘한 일은 못 되죠. 저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단죄하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 뒤에 있었던 그 고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 그 현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나라가 다른 그 나라 손으로 넘어가는데 최고 책임자인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마치 이 고종은 그냥 거부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저 을사오적 5놈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 따라서 우리의 그 근세사를 보면서 과연 나라가 망했는데, 1910 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가 망한 원인이 과연 어디 있는지 그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100년 전이 아니라 지금으로 놓고 얘기를 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망했습니다. 그 누구 책임이에요? 최고 책임자의 1차적인 책임이 있죠. 물론 뭐 어 국민 모두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희석시킬 수 있겠지만은 어찌 됐든 역사책에는 어떻게 써야 그게 옳은 거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을사오적 해 놓고 저렇게 그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만 비난하는 건 잘못된 그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나라가 망했을 때는 그 나라가 망하게 한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갖고서 역사적으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또 그런 놈이 안 나오죠. 아무리 어 최고 그 권력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나간 시절에 나라 팔아먹은 사람을 단죄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또 나라 팔아먹는 놈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분개스럽지 않나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그런 의미에서 인제 오늘이 또 순국 선열의 날입니다. 이거 참 나라가 인제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조 조약이 체결된 날 그날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해 갖고 또 순국 선열의 날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이게 지난해에 인제 방송을 해 드렸는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뭐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이 바로 어 독립운동을 위해서 아주 애를 썼던 그 독립투사 이혜영 선생이 유명을 달리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선생이 1867년 4월 21일 양력입니다. 음력으로 3월 17일 날 태어나서 1932년 11월 17일 바로 오늘 유명을 달리했네요. 자 뭐 이혜영 선생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한번 그 일대기를 좀 보겠습니다. 조선의 교육자고 사상가이면서 일제시대 때는 아나키스트 계열의 독립운동가였다. 자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정부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그럴까? 그런 이 이념이 아닐까 인제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서 신민의 창립 멤버로도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간도에 서전서족을 설립해서 여기서 인제 뭔가 그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무원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도 양성하고 또 군자금도 모금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신학무관학교가 결국은 일제 탄압으로 인제 실패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상하이로 가서 인제 이혜영 선생이 아나키즘 사상이 이제 심취하게 됐다라는 그런 어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뭐 여기 뭐 1, 2, 3, 4 있는데 그냥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결국은 이 마지막 줄을 보면은 이 1932 년에 상하이 항구에서 한인 교포들의 밀고로 체포돼 갖고 고문받고 옥살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진짜 슬픈 얘기죠. 한인 교포가 밀고를 했다라는 게. 그래서 1962 년에 건국 공로훈장 독립장이 추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주 이씨 백사공파로 영의정을 지낸 오성 이항복의 10대 손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혜영 선생이. 자는 성원, 아호는 우당, 종교는 감리교, 칠형제 중 넷째 아들이며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의 형이다. 그다음에 해공 신익희와는 사돈간이고 그 후손들로 정치인 이종찬과 이종걸이 이제 그 손자가 되겠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해공, 신익희, 그다음에 우당, 이혜영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그 그러니까 일공화국 때를 배경으로 한 그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 인제 이 정치인들이 서로 그 호를 부르죠. 해공 뭐 인제 신익희 선생 보고 그렇게 인제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인제 호를 인제 부르는 일이 거의 없는데 저도 호가 있습니다. 제 호는 소원입니다, 소원. 네 일단 그건 뭐 나중 얘기고요. 일단 이혜영 선생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우당 이혜영은 한성배 명문가 태생으로 아버지는 이조 판서를 지낸 이유승이다. 예, 아주 그 쟁쟁한 집안의 후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형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고종 32년인 1896년에 항일 의병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개성 인근 풍덕 지방의 삼포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의병들에게 자금을 후원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1906년에 아버지 이우승이 사망하자 그는 집안의 노비들을 모두 면천 해방시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가 노예 해방의 날에 대해서 지난 음, 11월 1일 날 그때 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다 이제 그런 그 일환이에요. 이 개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그 비인간적인 제도니까 다 면천시키고 해방을 시켜주자. 이런 그 지식인들 층에서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던 거죠. 유년기에는 이제 한학을 배웠지만 나중에 이제 개화 사상을 접하면서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만주 간도 용정촌에 서전 서속을 설립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그 교육 사업을 이제 그 실천했던 그런 이제 훌륭한 분이죠. 예. 그다음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장원학교 및 공업학교를 설립해서 계몽운동을 이제 전개를. 그다음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을 철회시키고 무효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어, 국왕이 묵인해서 체결된 조약이 그게 뭐 무효화가 되겠어요? 나중에 저걸 무효화라고 선언한 것은 1964년에 한일 협정을 하면서 이제 그 어, 실질적인 그 이제 문서위에서 무효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나 말은 무효하지만은 사실 뭐 지나간 시간 속에 각인돼 있는 그 역사가 어디로 가는 건 아니죠. 그 역사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비참하고 더러운 역사지만 거기서 교훈을 찾아내야지 정말 그 생각하기 싫고 더럽다라고 해서 그걸 없던 걸로 하면은 그다음에 그런 역사가 또다시 반복이 되는 그런 인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을사오적 암살도 모의를 했으나 인제 실패를 했고요. 뭐 권력가들 주변에는 또 무력이 항상 그 이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음 그들을 암살을 하고 단죄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1907년에 안창호, 신채호, 윤치호 등과 함께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결성 조직하여 중앙위원회에 취임하고 교육, 계몽, 강연 활동을 이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독립운동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에 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이걸 연대별로 다 다시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1906년 서전 서속을 세웠다라는 거. 그다음에 1907 년에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서 건의를 인제 했었고 그러나 인제 헤이그 이 밀사들이 결국은 인제 임무 수행을 못 하죠. 그 실패로 일제 간섭으로부터 서전 서속이 또 폐교를 당했다라는 얘기예요. 1908 년에 이상설과 운동방책을 협의해서 이상설은 국외 또 이혜영 선생 본인은 인제 국내 이렇게 담당해서 교육 진흥 운동을 했다라는 그다음에 1909 년에 인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자라고 결의를 한 거죠. 그리고 1910 년에 인제 경술국치가 인제 일어나니까 만주로 망명을 해서 길림 지역에서 인제 독립운동을 그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1911 년에 용정의 최초의 제만주 한인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인제 조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신흥무관학교를 인제 설립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연대별로 쭉 그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1912 년에 인제 신흥강습소로 인제 설립을 해서 쭉 인제 운영을 하고 하지만 자금이라는 게 인제 필요하죠. 저런 걸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돈을 또 모금하기 위해서 또 국내로 잠입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뭐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그 군자금 모집에 인제 전력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삶이나 가족의 삶은 그냥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우리 역사의 그 한 면을 장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그다음에 인제 임시의정원 의원이 됐습니다. 1919년 4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인제 수립이 인제 되죠. 음 처음에는 임시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인제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임시정부 내 지위를 놓고 서로 다투거나 일어날 분쟁 때문에 인제 그런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이시영과 함께 의원으로 인제 참가를 그 했습니다. 글쎄요. 인제 저런 얘기를 보면 역시 아나키스트적인 그런 그 이 뭐가 있었다라고 인제 보여집니다. 권력을 놓고 서로 다투고 뭐 또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걸 갖다 인제 배제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그다음에 인제 1921 년에 인제 이혜영 선생이 예상한 대로 임정은 또 내분이 인제 일어났고 그다음에 신채호 선생이 인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인제 그 조정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 인제 이때부터 일본의 유명한 아나키스트 오스기 사카헤이 저술을 읽고서 아나키즘에 인제 심취하기 시작을 인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23 년에도 중국에서 토지를 매입해 갖고 그 한중 합작의 이상 농촌인 양도촌 건설을 인제 추진했으나 결과는 인제 실패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아나키스트의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제 임정을 탈퇴하고 아나키즘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1924 년, 25 년, 27년 뭐 이렇게 인제 시간은 인제 흘러갑니다. 1927 년을 볼까요? 김자진 장군은 철저한 대종교 신자이자 민족주의자이므로 아나키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아나키스트들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예. 김자진 장군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회영 선생은 이 아나키즘에 인제 이렇게 심취해 있었던 그런 인제 인물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1928 년에 인제 아나키즘을 전파하기 인제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 1931 년에 아나키스트의 독립운동 단체인 항일 구국연맹을 결성을 하고 의장으로 인제 취임을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에 1931 년에 인제 비밀 행동 조직인 흑색 공포단을 또 조직을 해 갖고 이제 지휘를 했고요. 그다음에 1932 년에 보면은 천진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폭탄을 인제 투척을 해서 영사관 건물을 인제 일부 파괴한 이제 그런 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932년 11월 조선인들이 제보와 이 참 안타까운 얘기죠. 같은 인제 동족이 인제 제보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밀정의 첩보, 그다음에 그와 사상이 달랐던 조카 이규소 등의 밀고로 이동 중에 대련에서 인제 체포가 돼서 수감이 이제 돼서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인제 옥살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65 세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932 년에 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11월 17 일에 일제가 여순 감옥에서 재판도 거치지 않고 이회영 선생을 교수형에 처해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규소 인제 이규소가 밀고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카인데 연충렬 등 3 명과 함께 백정기에게 인제 그 암살을 인제 당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나라를 뺏기니까 거기서 또 이 양분돼 갖고서 서로 밀고를 하고 밀고를 했기 때문에 또 응징을 해야 되고 결국은 같은 피를 나눈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인제 초래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라를 잃었는데 그 책임을 행정 관료한테 묻는 그런 역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음.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게 국방부 장관 책임이다. 아니면은 뭐 교육부 장관 책임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는 최고 통수권자 나라를 잃으면 최고 통수권자 책임이에요. 그걸 자꾸 회피하는 게 저는 이상해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어찌 됐든 그 후에 더군다나 이제 6.25 사변 이후로 인제 시간이 흘러가네요. 1966 년에 인제 그 부인인 한산희 씨가 인제 이 이은숙 씨네요, 그 부인이. 그래서 인제 그 일대기를 인제 탈고를 해서 1975 년에 서간도 시종기라는 것을 인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독립운동사 일면을 상당히 주체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했는데 사료로서 가치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인제 사서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양반집 부인이 인제 어 얼마나 교양이 있겠어요. 그리고 의지도 굳을 테고. 이제 그런 교양과 의지를 갖고 그 이혜영 선생이 추구해 왔던 어떤 독립운동 그걸 절실하게 묘사한 이 문학 작품으로 지금 서간도 시정기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조각에서 수여하는 월봉 저작상을 인제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이혜영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썸네일을 띄웠는데 이게 인제 이혜영 선생의 인제 인제 사진이네요. 네. 요 이혜영 선생 자료를 제가 링크를 이제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제가 지난 10월 초에 한국환경체육청소년 연맹 한국환경체육청소년 연맹입니다. 이게 좀 바꿔 제가 썼네요. 거기서 인제 주최를 해서 한중 청소년 스포츠 문화교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련으로 인제 들어가서 거기서 인제 저희들이 인제 여순 감옥으로 인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순 감옥을 견학을 했는데 그때 정말 어 여순 감옥에서 거기 인제 여순 감옥이 안중근 의사도 인제 여순 감옥에서 인제 순국을 하셨잖아요. 음 근데 여순 감옥에서 한국 독립투사만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관람실을 인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이혜영 선생과 그다음에 우당 이혜영 선생이죠. 그다음에 단재 신채호 선생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거기서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국 체육 환경 체육 청소년 연맹에서 인제 이 한중
청소년 스포츠 문화교류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또 보도가 된 건데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순 감옥을 보고 거기에 인제 거기에서 만날 수 있었던 독립투사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 갖고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을 좀 여기다 올려 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성 감옥의 인제 뭐 본관이라고 할까요? 딱 들어서면은 인제 저 건물이 인제 눈앞에 딱 나타나죠. 여기서 직무를 받겠죠, 이 감옥에 관리하는 교도관들이.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진 것이 바로 인제 이 여성 감옥인데 우리가 서대문 그 형무소를 가 봐도 인제 이런 뭐 조감도는 아니고 이게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뭐 체포구금한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인제 작은 방도 있고 그다음에 사형장도 있고 고문실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씩 쭉 훑어봤습니다. 이 사진이 쪼끔 아래로 길어서 그런데 이게 인제 그 방 안을 찍은 거예요. 물론 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 그 체험실 해 갖고 이렇게 잠깐 들어가 있을 데가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못 봤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이게 인제 이 통이 있죠. 이 통이 뭐 음 무슨 뭐 대소변을 처리하는 그런 통이었다라고 보여지던데 하여튼 요런 조그만 방에 여러 명이 이렇게 수감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건 고문실입니다. 고문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인제 참 족쇄도 있고 쇠스랑도 있고 음 이게 체인도 있고 말이죠. 이게 뭐 고문 도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을 여기다 인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여기다. 그리고서 인제 이 고문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 갖고 인제 사람을 고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인제 사형대입니다, 사형대. 그러니까 이 밧줄이 있는데 여기서 인제 이렇게 목에 걸고 있다가 밑에 이 마루가 빠지면은 인제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 이제 숨이 끊어지게 되죠. 서대문 형무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인제 사형수가 떨어지면은 이 통에다가 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참 음 그럼 인제 이 통을 들고 나오는 거죠 인제. 그리고 들고 나와서 이렇게 인제 야산에다가 이렇게 이 일본 군이 감시하는데 이렇게 인제 파묻은 거예요. 인제 저 통에서 시신을 꺼내서 파묻다가 보니까 인제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통째로 다 묻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통째로 묻은 것들이 흙 속에 땅 속에 파묻혀 있다가 이게 이때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고 통 속에 요런 상태로 들어가겠죠, 통 속으로 사람이. 응? 그러니까 요 상태로 인제 그 속에서 인제 사람이 인제 시신이 인제 부패가 돼 갖고 이제 뼈만 남은 거죠. 요런 상태로 그 뼈가 발견된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이렇게 인제 사람을 잔인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형을 시키고 매장을 하고 했다라는 역사적인 인제 어떤 사실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 놨었습니다. 예. 그런데 인제 어떤 특정한 방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인제 한국 독립투사들만 이렇게 모셔 놓은 그 방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혜영 선생입니다. 예. 이혜영 선생이죠. 1867 년에서 1932 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썸네일 사진에서 봤던 인상과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이혜영 선생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인제 이혜영 선생을 이렇게 흉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서 인제 앞에 인제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예. 역사가죠. 예.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아주 유명한 인제 말을 남기셨는데 이게 단재 신채호 선생의 흉상이 되겠습니다. 예 신채호. 1880 년에 태어나서 1936 년에 인제 유명을 달리했네요. 자 그리고서 인제 또 한 분의 흉상이 인제 있었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 예 흉상입니다. 안중근 1879 년에서 1910년 이토 히로부미를 인제 하얼빈역에서 저격을 하고 이 여순 감옥에 와서 인제 여기서 재판받고 여기서 인제 순국하게 된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선생의 의사에 대한 일대기를 갖다 이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래도 이런 어 침략을 해 오는 일본 사람들을 향해 갖고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하고 했던 그런 한국 사람들의 어떤 어 정신을 갖다 기리기 위해서 사실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저항을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인제 활동을 못 했던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물론 뭐 그들이라고 해서 저항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은 정말 어
무기를 갖고 인제 막 저항을 하고 싸우면서까지 그렇게 인제 활동한 사람들이 중국에는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안중근 선생을 이렇게 크게 기리는 거를 봤습니다. 예. 이렇게 인제 쭉 이혜영 선생의 일대기를 보고 그다음에 을사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순국 선열의 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세계 학생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학생의 날은 이제 유학생들을 위한 날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혜영 선생의 일대기도 보면서 그다음에 여순 감옥에서 만났던 애국 흥국 열사 세 분에 대해서도 독립투사 세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네.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좀 이제 차분해지면서 정말 피부는 감기함도 느껴지는 그런 날 바로 오늘 11월 17일 이영 선생이 유명을 달리하신 그 날이 되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